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모든 국민이 해보다 하는 노동은 그 국민이 해보다 소비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공급하는 권위적 자아이다. 그 필수품과 편의품이 재료는 그 노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을 가지고 다른 여러 국민들에게 구입한 물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와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열강들이 돈이 많아질수록 손에 안다고 더 가난해지는 중산주의와 식민지 경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파이프 콜리의 시모 콜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이나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1724년 6월 골디에서 세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세일 받기 약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4세기경에 집시물에게 되었지만 그의 삼촌에게 구출돼 어머니 마그렛 스미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4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자 데이비드 홈이 친구였던 프린세스 허치슨으로부터 윤리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740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으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생활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1746년에 자퇴해버렸습니다. 1748년에 케임스 경위호연으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대한 호평이 계속 기회가 되어 1750년 글래스고 대학교 논리학 강좌 교수가 되었습니다. 에드메 도덕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1750년 데이비드 흠을 만났으며 단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759년 유로의 명성을 떨치게 된 도덕 감정론을 발표했습니다. 명성을 얻은 이후로도 돈이 공화했습니다. 1764년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받고 타운젠트 공장의 장남의 개인 교사가 되기 위해 교수직으로 사임하였습니다. 그가 수행한 개인 교사로서 인문은 학생과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견문을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년에 걸친 긴 여행기간 동안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행정 조직을 실천하고 중론주의 사상가들과 접촉하여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였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틈틈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요즘 시간을 때우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그리고 여행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 1776년에 발표한 저서가 바로 국부론입니다. 국부론에서는 그런 정보가 인간의 경제 생활의 객관성에서는 옛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국부론을 출판할 당시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지금처럼 중대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적고 세금, 수출, 규제 등은 체계적인 이론적 바탕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개입 없이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 보다 많이 이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그는 국가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시간 유지 수준을 유지하는 야경 국가를 비롯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를 세 가지로 주장합니다. 첫 번째, 국가는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두 번째,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이 불운하게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국가는 사회 전체에는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 어떤 개인들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는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도모하며 당시 각국의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시를 보고함으로써 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자연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경제 질서는 국제적 분야에 거한 자유무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생활 및 고용 본능을 억압하기보다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 대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게끔 유도하는 시장을 통해 본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일반의 부를 추구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이바지인지조차 모르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라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는 당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중상주의에 대해서 특히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중상주의자들을 주장하듯이 국민이 부은 금은 화폐에 부여하는 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금 능력을 비하하고 자금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본업이라고 봤다. 도시 산업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중상주의에 맞서 너무 많이 여러 개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며 상공은 불인적이면 비생산적인 사람이라고 보았다. 중농주의자들에게 대해서도 지금까지 인맥에 무의하고 앞으로도 무의할 학문 체계의 오류를 중상주의처럼 깊게 검토를 가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짤막하게 비판하는 것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과 신체 영역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그리고 특정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창의적이지 못하게 정속될 것이라고 혹평하였다. 그는 국본의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하고 후한 4개를 늘었다. 국본의 스미스의 저서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정작 본인은 국본보다 도덕 감정론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법의명을 도덕 감정론의 저자의 예담 스미스라고 적어주기를 바란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옹호자가 자림하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으로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교조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는 정부의 선의와 영향을 거의 믿지 않았고 정부를 통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꿰돌아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마냥 더 나은 수단이 없다면 괜히 하지 않을 것 같거나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를 증거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의 저서 국본에서 발췌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맥락에 관계없이 인정된 탓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루트비 포네미 이제서 같은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원래 윤리학자였다. 그는 독점은 수입의 모든 원천, 즉 도덕 이행과 토지지대 그리고 자살에 의한 이행을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독점을 막는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국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경제학자의 것 같다. 그런 경제 원리에서 인간의 이기심만을 강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가진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연적 동정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절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가 이기심을 강조한 이유는 인간 본연의 도덕심이
이기심을 제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상하에 당시 정부가 결탁했던 중상주의자들이 독점을 오히려 비판한 것이었다. 즉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도덕성을 동시에 믿었으며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는 근본적 원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었다. 부도덕한 자본가들이 임금 채굴이나 탈세, 부의식의 투기, 담합 등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관하도록 투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들이 이 행위가 사회 전체에 해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자본가가 제안한 새로운 상업적 법률 및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침묵하였다. 그것을 매우 진지하고 주의 깊게 옳다고 신중하게 검토한 탓이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정확하게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계급 그리고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수많은 기회의 사회를 기만하고 수많은 기회의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획으로부터 나온 제안이기 때문이다. 국부론이 어떤 책이냐? 국부론이 나오는 당시 전통적으로 우수한 토지를 바탕으로 중동주의를 채택한 프랑스가 신대륙을 바탕으로 넘쳐난 근거 새로운 문물들을 중점으로 한 상업적 중성주의를 밀어붙이는 에스파냐가 아닌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성장한 영국이 세계적 부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동서양을 막나라로 전통적으로 북위 원천을 토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중세는 토지가 많을수록 부자의 시대이다.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식민지에서 나오는 근거 새로운 문물들을 그간 땅만 있으면 돈이 글러오던 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즉 무역업에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하나 예초부터 서유럽 지방 중에서도 기름진 땅을 독차지하는 프랑스도 가장 먼저 신대륙을 발견해 독점 무역을 해오던 에스파냐도 아닌 불과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삼나라에 불과하던 영국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이 두 나라를 제치고 부국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시의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돈이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해야 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책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부가 가능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나라에서는 노예가 자본이자 매우 낮아질 것이다.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 간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금년은 현재의 노동자 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줄어들 것이다. 국가는 이미 인구가 충분한 정도로 늘어났다. 때문에 노동자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 본업을 하지 않는 공장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공장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4세기 그리스 작가 크시에노폰이 즉 기르스의 교육에서 이미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시작한 바 있다. 근대에 들어서 일련 패티경의 네덜란드 소서의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개발하여 분업의 이점을 발견했다. 이후 분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됐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을 알았다. 하나는 예시를 들어서 편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하자. 이곳에서 일하는 공원인 A는 하루에 편 20개를 만들 수 있다. A랑 똑같은 수준의 공원이 10명이 있다고 하자. 옆인 공장은 하루에 200개의 초과편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이 핀 공장이 공장을 18개나 나누고
고온이 심행에게 작업을 시켰더니 하루에 약 48,0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보름 하루만 해도 생산성이 무려 240배를 뛰었던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에 의한 생산성이 향상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작물하던 노동자들이 숙련도가 향상되기 때문이고, 그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농민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작업 능률을 항상 시킬 수 있는 공부나 기회를 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분업을 일으키는 것은 한 물품을 다른 물품과 거래하고 교환 인간의 기질이므로 교환 경제가 확장되면 따라 분업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 그러나 물물 교환 시대에는 한 사람이 필요로 한 물품이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물품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예를 들면 양조업자가 육류를 필요로 하지만 독채업자가 맥주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에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교환을 거절하지 않을 특정 상품을 갖고 거래하라고 노력하게 되었으니 초기에는 가축 소금, 조개 껍데기 등이 유행됐다. 결국 내구성이 높아 장기간 보존이 용이하고 가치 손실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금속이 선호되었다. 처음에는 금은 동철이 아무런 표시도 없는 덩어리째로 사용되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중량을 재고 금속의 순도를 매번 확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성에서 중량이 일정하고 순도가 표시된 금속 앞엔 주화가 등장하였다. 주화는 중량을 재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개수를 세어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편 물물 교환이 사라지고 화폐가 사용되면서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하게 됐다. 즉 화폐는 그 자체로서는 사회의 수입이 아니지만 자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재화를 못하는 데 사용됐다. 전체 화폐가 상업의 보편적인 매개체가 되고 모든 종류의 재화가 매매되거나 교환되면서 시장이 형성될까지 기초를 형성하였다.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사회는 한 마을의 재화는 수요 규모를 지나치게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에서 독립된 집중호선, 대장장이, 석공, 목수, 도축업자, 양조업자 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각각의 농장 혹은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엄서해내야 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예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외진 고지 내륙 지역에서 제조업자와 같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을 그부터가 불가하였다. 하루 1,000개의 못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1년 300일을 일하면 30만 개의 못을 제조할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 고지에서는 하루 1,000개의 못도 판매할 수 없었다. 수상수준이 발달하면서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당시 마부의 명예되는 말팔피를 관계에 살을 맞추는 런던과 에든버러 사이로 사통의 화물을 싣고 일주일 만에 왕복하는 방명 화물 200톤을 적재한 선박은 불과 6명, 8명의 사람만 필요로 하였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톤의 화물을 런던에서 에든버러로 운송하느냐 용도는 100명의 생계비와 말 400필, 마차 50대의 의지가 소요되었다. 반면 수로로 옮길 때는 불과 8명의 생계비와 200톤급 선박 1척이 유지며 소요되었다. 수은이 발달해 수성 비행이 풍락하면서 하층과 연을 낀 도시들에서부터 분업이 확립되고 상업사회가 형성됐다. 더 이상 이후 농촌에서만 원자재를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도시들은
멀리 떨어진 지방 내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매무새 한정된 청작을 벗어난 더 넓은 범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들 대량의 수요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제조업종의 등장을 가르게 하였다. 또한 농촌의 인명 생산물을 위해 대규모의 시장을 그에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경제과 경제 자극을 주게 주었다. 한편 그 자체가 상거리 안전을 전체 조건을 하는 도시 상업과 제조업은 농촌의 질서와 선정,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도입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예공 무역과 제조업이 도입되기 전 대지주는 소유자의 인간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대신 다수의 가신 식객들을 보양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인간 생산물의 소유자가 대지주와 그 부하들 한정된 상태에서는 동나라 소작인들도 대지주에게 점수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공 무역에 의한 제조업이 확립되었다. 대지주들은 특히 사치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 가신과 필요없는 소작의 일을 해고하였다. 동시에 보유한 토지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나머지 소작인들에게 토지 개량을 위한 장기 차지 계약을 인정하게 됐다. 소작인은 장기간 토지 차양권을 보유하고 잉여 생산물을 수비할 시장에는 대안이 존재함으로써 시주로부터 독립하였다. 해고된 가신들은 대지주가 농촌을 폭력과 권력으로 지배하는데 더 이상 이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상의 정치를 거론할 권세가들이 사라져갔고 농민의 종속에서 해방되면서 도시와 같이 사과과 행정이 확립되었다.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 생산으로 애덤 스미스의 견해가 확정을 얻게 됐다. 과거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공의 대원의 간의 수고의 줄을 이뤘다. 그나마 복잡한 공룡도 동네 대장가에서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일부 특권층이 점령하였다. 심지어 같은 물건이라도 그날 생산자의 컨디션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분명 같은 상품이라도 퀄리티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증기구간의 발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연합 공정으로 정해진 공장 수량과 보다 퀄리티가 높은 공산품을 일정한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언급된 피해는 보름만으로 240배가 되었다. 여기서 증기구간을 통한 자동 가까이 하게 되면 생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간의 순과업으로 생산된 저 품질 소량 고가의 공산품을 빠른 속도로 제치하였으며 과거 특권층의 산업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더욱 양질의 제품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즉 그만큼 공산품 시장 확대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며 규모가 팽창하게 되어 시장의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본격적인 시장 경제 체제의 시초가 됐다. 이상 아담 스미스의 국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